네, 안녕하세요. 2025년 건축 포트폴리오 세미나에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섹션드 스튜디오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MJ라고 합니다. 저는 컬럼비아 G셉의 에마크 과정을 2023년도에 마치고 이제 몇 번의 인턴십까지 합쳐서 벌써 뉴욕에서 일한 지 3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께는 일상 단면이나 포트폴리오 튜터로 더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화면 쉐어를 하고 섹션드 스튜디오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제 저희는 건축 미술 유학과 건축 설계 취업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컨설팅 플랫폼이자 퍼블리케이션도 함께하는 플랫폼으로 이제 뉴욕 베이스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제 지난 유학 설명회 때 오셨던 분들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 80분 가까이 오셨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제가 개개인의 이야기를 깊게 듣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세션은 좀 더 작은 규모로 좀 더 실질적인 대화랑 더 깊은 피드백을 나눠보고 싶었고, 또 제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진짜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참가자들 보니까 크게 또 두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건축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의 일부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구성했어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가장 최근에 건축유학을 어드미션 과정을 거치셨고, 그리고 좋은 결과까지 낸 박광현 멘토님께서 하버드에 합격하신 건축유학 포트폴리오 전략을 공유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가 해외 취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포트폴리오가 평가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또 실제로 오퍼까지 이어지는지 조금 실질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준 높은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어요. 솔직히 고르는데 꽤나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다른 분들에게도 좀 교본처럼 도움이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두 분의 포포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파트 2는 그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디벨롭해야 하는지, 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어떤 걸 피해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해볼게요. 물론 선정되지 않은 포트폴리오더라도 이제 각자 포폴에서 참고할 만한 페이지가 따로 있다면 추출해서 비교 설명도 함께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1부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대 건축 졸업하시고 하버드 GSD에서 MAUD 전공 중이신 박광현 멘토님께서 건축유학 포트폴리오 전략을 소개해 주십니다. 박광현님은 저랑 그 Archive Before Graduate이라는 건축 포트폴리오 모음집을 통해서 인연이 닿았고, 현재 섹션드 스튜디오에서 제가 건축 포트폴리오 튜터 어렵게 모셨는데요. 이제 빅 코펜하겐에서 인턴십을 통해서 글로벌 디자인 워크플로우 경험하셨고, 현재는 렉터스 온라인 플랫폼, 거기에서 건축 시각화 강의를 맡아서 이제 건축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고 계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화면 공유를 광현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많은 분들이 이번 세션에서 다양한 질문을 주셨었는데, 작년에 준비하고 이번에 좋은 결과로 다니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서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 유학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 건데, 건축 유학을 준비하려면 포트폴리오랑 추천서, SOP, 어학점수, GRE 이런 식으로 많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건축 유학에 있어서 뭐 당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추천서도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5군데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 3군데 정도 합격을 받았었고, 추천서의 역할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아요. 특히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때 추천서를 써주시는 분이 하버드를 나왔는지 이 영역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합격하고 나서 주변 친구들하고도 물어보니 거의 다 여기 GSD 나온 분들한테 추천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사전에 뭐 아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전 작업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SOP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SOP는 건축 유학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좀 서포트하는 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얘기를 SOP에서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어학 점수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준비하면서 MIT 딱 한 학교 말고는 나머지 학교는 생각보다 최저 점수 못 맞추더라도 좀 메일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유동적으로 좀, 어, 허용해 주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최저 점수만 잘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GRE 같은 경우에도 영어 점수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저 점수만 맞추면 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너무 깊게 파서 공부하고 시간을 많이 쏟는 것보다 포트폴리오에 좀 더 집중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취업 포트폴리오와 건축 유학 포트폴리오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아마 고명주 멘토님께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저도 5년 전쯤에 그 BIGA나 다른 해외 건축사무소 지원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치를 다 쏟아낸다는 생각으로 그때는 취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나 렌더링도 잘하고, 뭐 이미지도 잘 만들고, 다이어그램도 잘 만들고, 뭐 설계도 잘하고 이렇게 했다면, 건축 유학 포트폴리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기반으로 내 관심사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데요.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이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떤 영역에 관심이 있구나를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도 따임 있게 잘 구성이 되는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포트폴리오 표지인데요. 표지도 뭐 쓱 지나가긴 하지만 그 어떤 자신만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해서 저는 포트폴리오 만들 때 표지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부터 다 완성하고 나서 며칠 후까지도 고민이 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작업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좀 도수처럼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라인 드로잉으로 만들어 봤었고, 그 다음엔 이렇게 CV를, 따로 CV를 제출하지만 같이 넣어주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목차가 있을 거고, 이제 저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페이지는 일관되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 간단한 설명,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강력한 이미지를 한 장을 크게 넣으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은 무조건 프로젝트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나 내가 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다이어그램을 위주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런 다이어그램과 자세한 설명을 넣었고, 또 다이어그램만 있으면 이미지가 심심하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조금 더 강력한 이미지와 함께 방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A3 랜드스케이프, 이 가로를 선호하다 보니 좀 가로로 나누고 색처럼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했었고요. 또 저는 포트폴리오를 좀 하나의 잡지나 책처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도 하나의 이미지나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요소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미지처럼 여러 번의 배치 수정을 통해서 구성을 해봤고요. 뭐 제 포트폴리오는 되게 차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타일에 관해서는 이따가 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페이지에서는 하나의 얘기를 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저는 이 프로젝트는 어떤 도시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에 관한 프로젝트였는데,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형태에 대한 렌더링, 모형, 어떤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드로잉과 렌더링과 뭐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 안에서 도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저는 클라우드라고 불렸는데 이 판의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면 다음 프로젝트도 똑같이 설명 그리고 간단한 설명과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강력한 이미지 이렇게 넣어봤고요. 여기에서는 드로잉을 넣어봤는데 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모든 프로젝트에 여기 우상단의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는 아카데믹이었는지 프로페셔널 목표였는지, 그리고 여기 페이지 넘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통일감을 주려고 했던 것도 있고,
여기서도 프로젝트 백그라운드를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오른쪽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이렇게 렌더링을 넣고 그에 맞춰서 1층 상면도가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봤고요. 또 이 도면도 풀로 이렇게 있는 도면이었는데 어디에 넣기가 애매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크롭해서 넣었더니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감각 있는 그런 배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페이지와 연결되도록 같은 페이지에 이런 평면도가 연결되도록 이렇게 했고 평면도도 같은 사이즈로 넣는 게 아니라 하나를 좀 위계 있게 크게 보여주고 나머지를 서브로 넣는 식으로 했었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서는 상층부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섹션 퍼스펙티브와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같은 프로젝트를 5년 전에 취업 포트폴리오로 만들 때 했었던 걸 다시 가져와 봤었는데요. 그때는 첫 번째 페이지가 렌더링이었었고요. 근데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고, 뭐, 주변의 교수님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좀 어떤지 좀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CG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렌더링 작업을 한 게 많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렌더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해외 유학을 준비할 때 교수님들은, 렌더링, 퀄리티가 높은 렌더링이 되게 많으면, 중국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CG 회사에 돈을 써서 포트폴리오를 만든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이미지를 아까의 그 섹션 퍼스펙티브로 교체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도 이 이미지가 앞장의 렌더링과 겹치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새로운 실내 렌더링을 찍어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평면도를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몰아놨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위계 없이 그냥 나 이만큼 보면 많이 그렸어만 보여주기 위한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서 이걸 다시 빼서 다른 다이어그램들이랑 이런 식으로 합쳐서 같이 설명을 하게 되니 조금 더 균형이 잡힌 포트폴리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썼던 이 조감도가 좀 더 크게 보여주기에는 퀄리티도 살짝 애매하고 비율도 맞지 않아서 애초에 이 큰 프레임 자체는 유지한 채로 여기에 고감도를 작게 놓고 원래는 그 다음 페이지에 넣었던 이 백그라운드를 같이 이쪽에 배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어떤 룰을 큰 선에서는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좀 변화를 주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익선동에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여기에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한옥 뭐 주거 겸 상업단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주거단지의 여기 이 부분은 이게 그 한옥에 관한 내용이어가지고 한옥에 뭐 비슷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렌더링도 좀 이런 스타일로 해봤고 이런 엑소노 같은 경우도 너무 똑같은 스케일로만 배치하면 좀 지루하기 때문에 하나를 좀 메인으로 크게 만들고 나머지를 서브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커뮤니티 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는 그 전과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렌더링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서는 하나의 공간이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를 통틀어서 제가 어반 디자인에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좀 도시적인 스케일에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좀 이런 설명하는 프로젝트에서 좀 신경 써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개 프로젝트를 뛰어넘어서 제가 빅에서 했던 일들을 여기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되게 명확하게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좀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프로젝트의 뭐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이게 한국 프로젝트인데 뭐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크게 크게 넣어서 좀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퀀스랑 내가 만든 다이어그램이 뭐였던지, 이렇게 좀 그런 걸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화려한 그래픽이랑 렌더링이 되게 많았지만, 제가 좀 메인으로 참여했었던 이 안에서 뭐 모빌리티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메스의 디벨롭먼트를 주로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뭐 이거는 건물의 디자인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제가 들어간 프로젝트여서 이제 인테리어에 다양한 스터디를 하는 게 제 일이었어서 어떤 스터디를 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접근을 했었다라고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고 다른 활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운영했었던 CG 회사인데요. 제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걸 배우는지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고 제가 만들었던 이미지들인데 이거를 좀 크게 하나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성장을 해왔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좀 작게 넣어서 이렇게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꽉꽉 차 있고 좀 여백을 못 보는 스타일의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그 샘사운드 스튜디오 ABG에서 다른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져와 봤는데 포트폴리오 파일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취향이고 그래도 제가 여기 합격하고 나서 주변 친구들의 포트폴리오를 본 결과 좀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자신의 관심사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점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했던 프로젝트들이 모두 어떤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좀 깊이가 있는 리서치나 이런 내용이 있는 프로젝트가 되게 여러 개가 있던가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뭐 제가 제게 되게 꽉꽉 찬 거라고 하면 좀 여백이 많고 추상적이고 좀 아티스틱한 그 포트폴리오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자신의 스타일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뭐 소스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자신이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를 좀 유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명주 멘토님께 순서를 좀 남기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다시 해보도록 하자면, 저는 이제 건축 디자이너로 일한 지 어느덧 3년 차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건축 및 아트 포트폴리오 튜터링 하고 있는지도 벌써 3년 차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취업 포트폴리오와 유학 포트폴리오 중에서 특히 취업 포트폴리오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준비하면서 제가 사전에 이 세미나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라는 질문지를 구글 폼으로 받았었어요. 이제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도 예상외로 이제 해외 취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고, 오늘 이 일부에서는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이 하이라이트된 질문들 위주로 답변해 보려고 하는데요. 비슷한 분들끼리 제가 이렇게 묶었는데 중복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비슷하구나라고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분홍색으로 하이라이트된 것들은 끝나고 Q&A 세션 때 다뤄볼게요. 그리고 이번 세미나는 포폴에 집중하는 자리만큼 인터뷰 스킬이나 CV 관련된 내용은 좀 다른 시간에 별도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포트폴리오만 이야기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고, CV나 인터뷰는 사실 정답이 존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면 각자 경력이 다 다르고 그 경력에 따라 구성 방식이나 강조해야 되는 내용이 모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CV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외 취업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뉴욕에는 정말 다양한 건축 회사들이 있죠. 혹시 이 회사들의 리크루트나 커리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공채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대부분의 회사가 이렇게 이메일 주소만 딱 적어두거나 아니면 뭐 많아야 PDF 업로드 창 하나 정도만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시 채용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 퀄리티가 좋다면 바로 레이더에 잡힐 수 있다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 과정을 보면 1차로 이메일에 CV, 커버레터, 포트폴리오 딱 이렇게 세 가지만 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딱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이메일이 따로 가요. 그러면 2차는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그럼 2차 인터뷰까지 보면은 3차는 심층 인터뷰를 가요. 보통 인턴은 3차까지는 안 가요. 근데 이제 주니어 아키텍이나 인터미디엇 아키텍의 경우는 3차까지 보고 여기서 이제 오퍼를 받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 이제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 국내 취업을 준비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해양, 간삼, 건원 이런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는 걸 봤는데 제가 진짜 놀랬던 게 서류 면접 인적성 실기 막 이런 것까지 단계가 5차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취업은 그거에 비하면 되게 심플해 보이죠.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운 게 미국 취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거든요. 무엇을 기준으로 뽑는지 그 기준을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이걸 가지고 오늘 취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제 포트폴리오로 지난 3년간 미국에서 여러 회사에 지원하면서 꽤 괜찮은 경험들을 쌓아왔기 때문인데요. 이제 저는 제 폴로 OMA는 1차 포트폴리오로 통과했었고, 딜러스 코피디오에서는 주니어 디자이너로 오퍼를 받았었고, 이제 학기 중에는 SM 섀도우십을 갔었고, 현재는 모서스 파트너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자랑하려고 말씀드린다기보단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맥락을 설명드리려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느낀 취업 포트폴리오의 기준, 그리고 회사들이 실제로 보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편하게 공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 포폴의 다음 페이지예요. 저는 이 지점부터 그 사람 포트폴리오의 분위기가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광현 투터님의 포트폴리오와는 되게 다른 분위기의 포트폴리오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서정적이고 여백이 많고 약간 사정이 있어 보이는 그런 감성이에요. 그래서 MJ 코어 이 로고도 저는 폰트 한 100개 이상을 비교해가면서 직접 디자인했고 목차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세련돼 보일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투두 꼭 해야 되는 거는 취업 포트폴리오는 자기의 능력치를 골고루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일단 회사가 왜 사람을 뽑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사가 왜 사람을 뽑는 거냐면 필요할 때 정확히 필요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거든요. 심심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 때가 돼서 뽑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와 맞는 인재를 그때그때 찾는다는 뜻인데 우리는 문제는 그 프로젝트가 뭔지 몰라요. 공공건축일 수도 있고 파사드 레노베이션일 수도 있고 커머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업 포트폴리오는 내 능력을 골고루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학 포트폴리오는 비전공자의 경우 뭐 창의성이나 잠재력을 보여주려고 막 화려한 미술 작품도 넣고 설치작도 넣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은 진짜 회사에 바로 도움이 될 실력자를 뽑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좀 골고루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제 포폴을 구성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잘 섞어서 약점이 없어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모전에서 건의는 상 받은 거 받아주고, 그리고 나 리서치 내레이티브 강한 프로젝트 있어. 그리고 나 근데 렌더도 잘해. 근데 나 도면도 탄탄하게 잘 그려. 나 모델도 근데 잘 만들고, 근데 실제로 건물도 지어봤어. 근데 나 이렇게 프랙티컬한 것만 해본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도 해봤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도 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서 저 약점 없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약점이 없겠어요, 사람이? 그냥 뻥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능력을 골고루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한번 쭉 늘어놓고 그 구성 자체를 한번 잘 짜보셔야 돼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골고루 잘 보여주되 일관된 강점은 뚜렷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당연히 강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SOM에 있을 때 채용 담당자가 직접 말해줬던 건데 시니어들이 진짜 속도를 이 정도 속도로 넘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슥슥슥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멈추냐면 딱 와우 이미지에서 멈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프로젝트마다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주 파워풀한 렌더가 될 수도 있고 정확도 높은 모델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압도적인 다이어그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보통 되게 밀도 높은 라인 드로잉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강점이 감성 있는 렌더와 좀 밀도 높은 드로잉이어서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그 부분이 좀 주기적으로 보이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로잉 같은 것도 좀 가구 하나하나 그릴 때도 에셋을 저는 뭐 캐드나 이런 구글 같은 데서 돌아다니는 거 안 써요. 그래서 직접 다 손으로 그린다든지 그리고 섹션에서도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걸 그리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저는 드로잉 한 장에 이렇게 여러 레이어의 정보를 밀도 있게 담는 걸 좀 선호하는데, 그럴수록 드로잉이 좀 꽉 차고 페이지가 임팩트 있게 다가온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채석장 사이트 분석을 할 때도 그 채석장에 대한 생태계 섹션을 그리고 그 위에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종, 그리고 그 플로라랑 파우나를 올리고, 그렇다면 여기에 마이크로 클라이맥들이 합쳐졌을 때, 그러면 사람들의 액티비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리고 여기서의 플로라랑 파우나의 사이클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찢어서 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드로잉에서는 그 한 장
여러 레이어의 정보를 밀도 있게 하나로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제퍼폴에 이런 밀도 높은 라인 드로잉들을 프로젝트마다 하나씩은 꼭 넣어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제퍼폴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냥 모두가 꼭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자기만의 일관된 강점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not desired는 뭘까요? 첫 번째는 용두삼이입니다. 보통 레이아웃 구성하는 거 보면 다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웬만해선 잘하세요. 근데 뒤로 갈수록 퀄리티가 떨어지는 포트폴리오가 10중 8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화려하다가 뒤로 갈수록 약간 힘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특히 최악이 뭐냐면 그룹웍에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다가 개인작에서 그 퀄리티가 떨어질 경우 이런 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처음만 잘하는 포트폴리오는 사실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퀄리티가 유지되는 포트폴리오만 숏리스트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이 이제 퀄리티를 올리려고 포트폴리오를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룹워크 먼저 고칠 게 아니라 인디비주얼 워크 먼저 퀄리티를 확실히 올리는 게 우선이에요. 자, 또 하나 더, 나 번째는 이제 기업형 렌더나 스토리 없는 렌더링은 웬만해서 하지 마시라. 그런 게 어떤 걸 예를 드는 거냐면 의미 없는 앙트라주나 CG 바른 듯한 렌더나 뭐 쨍한 컬러든 탁한 컬러든 감도 낮은 렌더 이런 걸 다 말하는 건데 보내주신 분의 예시를 하나 들자면 지금 보시면 이런 렌더가 굉장히 건물을 잘 보여주고 좋은 건 맞거든요. 근데 얘만 하나 따로 떼서 보면은 이 구도 자체가 굉장히 약간 기업에서 하는 듯한 렌더의 구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더를 할 거면 차라리 진짜로 CG 회사에서 뽑아버리는 것처럼 정말 퀄리티 높게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하늘이나 저 풀이나 이런 것도 퀄리티 높게 확 퀄리티를 올리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아예 좀 멀리서 가가지고 아예 이 건물이 어떤 씬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보여지고 싶은지 그냥 아예 자연에다 묻어버린다거나 건물이 살짝 잘 안 보이더라도 아니면 건물이 좀 잘려도 돼요. 건물이 좀 잘려도 되니까 좀 쨍한 하늘이 아니어도 돼요. 맑은 하늘 아니어도 되니까 좀 어떤 무드에서 건물을 보여주고 싶은지 생각해서 무드 있는 렌더를 연출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내가 렌더를 이렇게 리얼하게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콜라주라는 것도 의외로 되게 센스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의 콜라주를 보면 나무 같은 것도 막 일반적인 나무 안 썼잖아요. 이런 자작나무라던가 저 계절 세팅도 지금 겨울이고 그리고 이렇게 풀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조금 의도한 것처럼 아, 이 건물이 이 씬에서 딱 보여지길 원하는구나 하고 의도돼 보이는 렌더라는 게 느껴져서 이게 콜라주처럼 보여도 렌더가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건물이 베지테이션에 파묻혀 있어도 되게 운치 있고 좋아 보이잖아요. 아예 이런 식으로 렌더를 하는 게 오히려 기업형 렌더보단 나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너무 쉬운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쉬운 아이소, 대충 그린 손그림, 이상한 칼라 블락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보내주신 포트폴리오 중 일부를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이거 언뜻 보기엔 되게 잘 구성한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콜라주는 되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렌더링도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근데 보면은 라인 드로잉의 그 사이트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사이트 맵 같은 것들이 약간 퀄리티가 살짝 낮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덜 한 듯한 그런 라인 드로잉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사이트 드로잉의 퀄리티가 조금 낮으면 플랜이라도 되게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데 이런 플랜 드로잉도 보면은 사실 이 주변의 컨텍스트도 너무 많이 없고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흐릿흐릿하고 뭐 많이 없죠. 그냥 다 해치로 채워버렸죠, 그냥. 그렇다고 이 안에가 볼 게 있냐? 건물 안에 가구도 다 날려버렸잖아요. 가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 공간 안에가 무슨 용도인지 사실 잘 안 보이고, 계단이나 이런 거에 동선도 어노테이션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플랜이 잘 안 그려져 있어요, 사실. 그러면 엑손이나 이런 다이어그램이 잘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엑손도 사실 별로 고민을 안 한 엑손이에요. 이런 게 사실 제일 쉽게 그린 엑손이잖아요. 그냥 건물 익스포드 해서 파사드 떼고, 계단 떼고, 기둥 떼고, 이런 게 고민 안 한 다이어그램이거든요. 이런 거는 자기가 과연 건물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구도가 맞는지, 내가 이 건물을 보여줄 수 있는 다이어그램
대해서 진짜 제대로 고민한 게 맞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최대한 어렵게 고민한 다이어그램일수록 상대방이 더 오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지금 이 프로그램 다이어그램을 또 보내주신 포트폴리오 중 하나에서 제가 추출한 건데,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퀄리티가 다 좋았지만 약간 이런 것도 사실 쉽게 그린 다이어그램 중 하나예요. 약간 흰 여백에 약간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프로그램들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퀄리티 다 좋았다가 이 페이지 하나로 퀄리티가 낮아 보일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이런 그라데이션을 차라리 빼버리고 좀 더 그리드를 깔아서 되게 조밀하게 이 프로그램 간의 연결성이 보이도록 이 선들도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깔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계성을 고민해가지고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페이지도 잘 보시면 이런 평면적인 다이어그램 있죠. 손그림으로 그린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쉽게 그린 다이어그램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최대한 프로젝트당 모든 프로젝트의 모든 페이지가 다 밀도 높은 다이어그램일 필요 없는데 적어도 한 장은 밀도가 빡빡하고 고민한 다이어그램이나 드로잉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학생작 전 하나 더 보시자면 이런 것도 다이어그램이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다이어그램들이 산발돼서 많은 것보다 오히려 그냥 이걸 하나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냥 히스토리랑 트의 매스 다이어그램이랑 또 뭐 교통이랑 이런 걸 다 한 레이어로 얹어서 한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게 오히려 다이어그램 6개 있는 것보다 하나 있는 게 더 임팩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임팩트 있는 레이아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래도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건축가는 그래도 결국 설계를 잘해야 한다. 아무리 다이어그램 잘 그리고 렌더 잘하고 그 모델 잘 만들고 내가 다이어그램 복잡하게 그려도 결국에는 설계를 잘 한 프로젝트는 대충 그린 다이어그램도 예뻐 보이거든요. 건축가의 기본은 도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면도 잘 그리셔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이 그 1차까지 붙으셔서 2차로 인터뷰 올라가시면 이 건물에 대한 아이디어와 당신의 생각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저는 뭐 가운데 가로지르는 이 스파인이 저희 메인 아이디어였는데, 이런 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섹션과 플랜을 어떤 식으로 자를지, 어떤 식으로 레프레젠트 할지 딱 선택해서 보여줄 줄 알아야 되고, 제가 딜러 인터뷰 볼 때도 이 원에 대해서 너 왜 이 원을 선택해서 그렸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걸 본인이 그때 당황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매니페스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데, 정리를 해보자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당연히 잘해야 되고, 렌더링이나 드로잉 같은 것들도 킥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지켜야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구성은 전부 다 자기의 능력치를 골고루 보여주되 프리텐드 하지 말 것. 이것이 취업 포트폴리오에서 오퍼를 받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1부고, 그 다음은 저희가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2부에선 실제 그 보내주셨던 지원자 포트폴리오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걸 반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